식사는 다들 하셨는지? 저는 간사모임 끝나고 지금 불이 나게 집에 들어와서 바로 이러고 있네요.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밥을 안 먹고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임 기억하고 여러분 와줘서 되게 고맙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생태 영성 모임 사실 좀 시작할 때만 해도 하는 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되게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준 것 같고 너무 진행하기를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간 보냈는지 잠깐 돌아보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오늘의 시간이 의미가 있을지 이걸 한번 좀 기억을 해보고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간에 여기 한 절반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지구 돌봄 서클이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으로 좀 둘러앉아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잘 인지하지 못했던 지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좀 가졌죠. 이미 심겨진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일깨워지는 시간이어서 되게 함께 하신 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탐욕의 역사, 소비주의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죠. 속도에 집착하고 풍요로움에 집착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느림, 단순함 이런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맞죠? 제가 잘 이해했다면.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마지막 시간으로 행동하는 녹색 그리스도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구체적인 행동의 적용점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중세 영성 저술가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비자연적인 모든 것이다. 그동안의 이 생태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좀 외면받아온 주제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태, 환경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는지 질문해보고 싶어요. 뭐 좋고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인식은 좀 있지만 딱히 어떤 신앙적 강조에 있어서 중심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 생태적 관심을 우리 신앙적 핵심적 실천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 실천으로 회복하고 특히나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실천 과제로 삼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동안 기독교가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좀 지엽적이고 좀 부수적인 문제로 여겨온 이유가 뭘까요? 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성경에 환경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고 기후 위기를 막으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 가진 사람들조차 오늘날 이 환경의 문제를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아젠다로 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환경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환경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환경 파괴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자연과 이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 자연 그 자체이고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를 원래 우리 인간들은 늘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자연을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역사가 짧다라는 거죠. 산업자본주의의 탄생으로부터 굉장히 짧은 역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기독교조차 그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편승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별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믿어서 천국에 가면 되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너무 협소하게 축소되어 버렸죠. 그냥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이해해버리는.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환경적 문제를 우리 신앙의 실천의 핵심 부분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부여하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어떤 명령들보다 제일 먼저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다리 달려있고 머리가 달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고스란히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성품이라는 것은 곧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생태적인 멸절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된 사명은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명령을 기억하고 이 생태적 파멸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일, 그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윤리적 문제의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생태와 지구의 문제를 이분이 다루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 다른 주제들이 좀 덜 중요해서가 당연히 아니라 이 생태와 지구의 영역이 우리 시대의 제일 근원적이고 시급한 위기에 놓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수용물이 아니다. 땅 자체가 오롯이 그분의 영광이다. 창조 세계의 충만함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의 핵심이요 본질이다. 하나님은 우리 지구의 생태를 그냥 자기의 영광을 비추는 어떤 그릇 정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사는 하늘의 어떤 외딴 공간에 신비롭고 빛으로 가득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고 우리가 숨쉬고 있고 밟고 있고 누리도록 창조하신 이 땅, 이 우주의 만물 그리고 생태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풍요로우며 놀라우신 영광 그 자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쓰러져가는 오늘날의 생태적 멸절을 직면할 때 그냥 하나님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런 정도의 단순한 안타까움을 뛰어넘는 훨씬 본질적이고 어쩌면 종교적이고 근원적인 슬픔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다라고 하는 처절한 모멸감과 가깝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이 인간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인간됨을 또한 철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오늘날 이 생태적 멸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절규하고 슬퍼하고 소리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I'm Phil Kingston. I'm 82. I can't actually remember the numbers. Probably about 11, I expect. Once for occupying a bank, and the other was going to the Brazilian embassy. We had a crowbar, but that was all of it. 비자연적인 것이 죄다, 이런 좀 이야기들을 공유했는데 우리 사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날처럼 비자연적인 토대 위에 우리의 사회와 일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마침 코로나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우리 시대 인류에게 어쩌면 좀 마지막 경고이자 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세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전 지구적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선언한 것이 이 인류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생물종이 이 온 지구 위에 지금처럼 다양하게 꽃필 수 있었고, 또 사람의 문명이 농경활동을 하면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된 기후 때문이었거든요. 지질학적 용어로 홀로시안, 생명이 번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1950년대에 이 홀로세가 끝이 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급격히 변화했고, 이것은 지질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에도 인간에 의해서 멸종하고 있는 생물종이 하루에 최소 3종씩, 그리고 많게는 300종씩 인간에 의해서 멸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10억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인류가 산업혁명 거치면서 35억 명에 이르기 시작하고 77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대지의 입맞춤을이라는 영화인데요. 인류가 땅을 어떻게 파괴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은 대부분 경운 농업이에요. 경운 농업은 이제 기계로 땅을 갈아엎고 단일종을 재배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토양의 생물 다양성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방법이고 또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식산업이 번성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여러분, 지구에 사는 육상생물 중에 야생동물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 오, 예, 3%. 지구에 사는 육상생물 중에 야생동물이 3% 정도이고, 나머지 97%는 건 뭐냐? 사람이거나 사람이 먹는 가축인 거죠. 몇십만 평의 토지에
밀과 대두 그리고 옥수수 이런 사료용 작물만 심는 초대형 공장. 그것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토양을 굉장히 심각한 사막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조차 이 거대한 육식산업의 수요에 의해서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의 이 원인이 된 탄소를 포집하는 우리가 기계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뭐냐면 건강한 상태의 토양이 바로 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태의 토양으로만 되돌려 놓아도 상당한 양의 탄소를 다시 비축할 수 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위기. 이거 다 넷플릭스에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의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개척되지 않은 심해까지 미세 플라스틱들이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산호, 바다의 심장이라고 산호가 여겨지죠. 바다에 사는 거의 모든 생물종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바로 산호초거든요. 수온 상승이 너무 심해지면서 집단적으로 폐사하는 일이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빙하의 문제. 50년 동안 빙하가 지금 거의 사라졌고 머지않아 곧 모두 녹아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에 있어서 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우리에게 식량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강우, 태풍 이런 기후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바다인데, 그리고 지구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열을 바다가 지금까지 흡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바다의 생명력이 거의 완전히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 세계 뭐 이런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올해 7월 20일 주간에 타임즈입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했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2020년 올해가 기후위기와 어쩌면 인류의 멸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그렇지만 또한 최적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탄소 배출의 수치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탄소 배출량이 막 수직 상승하는데 그래프가 한 번씩 이렇게 검은색으로 소폭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제 위기가 닥친 순간들이거든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한 이 탄소 배출량이 7% 정도로 사실 비교적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우리가 감소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축이라는 게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 코로나가 회복되자마자 더 반자극적으로 어쩌면 확 튀어올라 버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또 하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태적 성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두 갈래를 보여줍니다.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던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의 연속이었구나라고 하는 성찰. 인간과 자연, 또 공기, 물, 우주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구나라고 하는 그 성찰. 그래서 이제 상생과 공존의 가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성찰. 재생에너지 시작해야겠구나. 불필요한 소비를 우리가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시작해야겠구나 하고 하는 인식. 그런 움직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여기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아슬아슬하기 전에 좀 미리 우리가 시작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되게 참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로 치자면 되게 쫄깃한 어떤 장면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무리하게 달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수요일 날 여러분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깜짝 발언을 했어요. 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 배출량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뭐 막 기립박수도 나오고 했다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약간이라도 있는 정부라면 굉장히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될 목표를 이제 막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린 뉴딜 정책을 꺼내기도 했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실질적인 감축 목표는 없고 경제 성장에만 여전히 목매어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면서도 왠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미심쩍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감시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050년까지 이 넷제로의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대한 목표부터 일단은 정확하게 세워지고 이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근데 한국에는 아직 이런 정책 목표가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지만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 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미래를 그려 나가셔야 될 분들이고 미래를 살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로서 청년으로서 좀 상식으로서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정의당의 김병건 의원 페이스북 제가 팔로우하면서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셨어요. 2050년에 탄소 배출이 순제로가 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절반으로 감축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평균 7.6%씩 감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에너지 분야의 화석 연료를 대폭 축소하고 급격한 재생에너지 전환. 10년 이내에 석탄 화력이 가동이 완전히 중지되어야 되고 재생에너지 목표가 지금보다 2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교통 분야에서 자동차 수요가 축소되고 대규모 전기차로 전환되고 내연기관, 지금 뭐 자동차가 다 내연기관인데 새롭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도심을 진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차를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것.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 강제화하는 것. 농축산 분야 감축, 탄소에 대한 세금을 더 강력하게 부과해야 된다. 충격에 대비한 공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아시고 어떤 미래를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 됐습니다. 우리가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플라스틱 줄이려고 좀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회의감들과 좀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소한 실천들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들의 노력이 사실 그 자체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천들이 내연적인 행동이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소소한 실천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리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구나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런 작은 실천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개인적인 실천이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결국 의미 있는 변화는 정책과 구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변화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실천을 이렇게 지속해 가는 이유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이 온라인 네트워크에 좀 참여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작은 단위로 흩어져 있고 서로를 묶어주는 어떤 주체가 없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이 전국에 흩어진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연대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요. 이날 저는 2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발언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10대 혹은 20대 초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 중늙은이었어요, 여기 가서. 그리고 2번째 충격은 이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가능성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의 개인적 실천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무의미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은 이 우리의 문제의식과 어떤 해결의 목표 이것이 아직 좀 불일치하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것과 사실 실제로 이루어야 될 2050년 탄소 배출 순제로 너무 좀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계속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개인 행동에 만족하지 않고 산업 구조의 변화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한국은 아직까지 좀 그런 움직임들이 큰 움직임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고 또 때로는 어떤 좀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해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흩어진 이 크고 작은 청년 네트워크랑 연대해서 같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 IF4로서 좀 해볼 수 있게 필요한 도움들을 해드리고 하는 일들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좀 3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함께 좀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 실천으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 좀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서로의 얼굴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시급한 시대적 사명 앞에 함께
걸어가봤습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제 말이? 네, 인정. 오케이. 정말로 저의 진심이에요. 오케이.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